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누군가의 경험과 깨달음, 영감을 공유하는 건 삶을 위해서입니다.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시간을 내 운동하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들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에 의미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일상 곳곳에서 삶의 질을 생각하며 노력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죽음의 질.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스스로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변화가 생긴 건 확실합니다. 죽음과 관련해 계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탓에 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웰다잉을 추구하려면 죽음도 삶만큼 존중돼야 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더북 시작합니다. 책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를 쓴 저자 박중철은 20년 넘게 수많은 사망 환자 곁을 지켜온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호스피스 의사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죽음의 비참한 현실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인간다움을 유지한 죽음이 왜 삶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하는지를 의학과 철학, 사회 역사적 근거들과 이론들을 통해 풀어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안내서이자 인간다운 죽음을 막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일깨우는 자기 개발서이자 성찰 에세이,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책 제안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책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죽음을 언급하는 게 금기시되고 죽음이 왜 범죄나 감염병 같은 위험 관리 차원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죽음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회적 기능이 병원으로 넘어왔는데도 병원은 환자의 평화로운 임종을 지켜주는 것에 무관심하며 마지막까지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말해줍니다. 보라매 병원 사건과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 등 죽음을 둘러싼 갈등, 연명의료 결정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 이 법의 내용과 미비한 점들을 세밀하게 짚었습니다. 호스피스 현장에서 의사로서 체감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의료인들과 환자들의 목소리를 녹여내 이 책을 읽는 내내 치료 현장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특히 현재로서 존엄한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최선인 연명의료 결정법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든 점, 법 시행 이후 의료인들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들을 인용한 점은 독자들이 이 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연명의료 결정법의 가장 큰 아쉬움으로 지적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 바로 법 제정이 이뤄진 점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이 법이 널리 알려져 제대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합니다. 저자는 의과대학과 병원에서 죽음을 가르치자고 제안하는데 의료인과 의대생에게 죽음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법을 온전히 이해하면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미비점을 바탕으로 보완책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지만 저자가 존엄한 죽음을 막기 위해 강조했던 것들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맞는 죽음을 제 생각을 더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한부 말기 판정을 받은 57세의 남자는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으며 의사인 저자와 만납니다. 자동차 엔지니어였던 남자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지만 자동차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이 반짝였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자에게 자동차 프라모델을 조립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남자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점차 변화합니다. 프라모델을 조립하기 위해 운동하고 일상의 활기가 되살아납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말기 환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변기를 구상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며 설계도가 완성되면 꼭 기부할 거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는 그렇게 엔지니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삶의 마지막을 버텨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자녀들을 불러 유언을 전달하고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자는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의 본질이자 자랑스러운 삶의 가치를 담고 있는 자존감의 그릇이라고, 정체성을 수행할 때 인간은 자존감이 생긴다고, 이런 자존감은 행복한 감정과 함께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비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저자는 이 사례를 통해 좋은 죽음을 원한다면 두 가지 상황이 지켜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 지켜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확보해 둬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려면, 즉 좋은 죽음을 맞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정도로 잘 살아왔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죽음이란 결국 좋은 삶의 결과인 셈입니다. 말기 암 환자인 25세 여성은 암 판정을 받고도 아이를 낳습니다. 보호자 역할을 해오던 남자친구가 사라진 상태에서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시한부 환자였기에 아기는 바로 입양기관으로 보내줬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그녀는 모든 대화를 닫아버린 채 아기 사진만 들여다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심한 통증에 시달릴 때마다 잘못한 사람처럼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진통제를 달라고 애원했는데, 그 모습을 본 저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주치의였던 저자는 그녀의 응석과 과한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간병인들, 간호사들과 함께 힘을 합쳐 그녀를 사랑으로 대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그녀에게 저자는 필름 카메라를 건네며 사진 찍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사진 찍기에 재미를 붙였고 병동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줍니다. 표정도 밝아지면서 삶의 기쁨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이 악화했고 그녀는 자신을 아껴주던 병원 사람들 곁에서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늘어지는 중에도 중환자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위한 어떤 연명의료 행위도 없었습니다. 저자는 처음에 그녀가 아프다고 빌면서 진통제를 찾았을 때 세상에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있을까 머릿속이 아득해졌다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라가 치밀었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 이렇게 큰 사랑이 숨어 있는지 몰랐고, 한 생명이 비극에서 빠져나와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기적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힘줘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카메라를 들었을 겁니다. 저자가 말한 정체성, 그녀에게 마지막 정체성은 엄마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꿈꾸며 마지막을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골몰하게 만듭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거울과 피사체처럼 공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죽음이 삶의 일부가 아닌 삶 그 자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다움을 유지한 채 존엄하게 죽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자존감, 정체성을 생각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북이었습니다.